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오늘은 한일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하기 위한 비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듯이 지피지기입니다. 우선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게 중요하죠. 요즘 우파든 좌파든 여러 가지 분석과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다 장단점들이 있고 평가할 만한 게 있지만 몇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제가 오늘 좀 핵심적인 중요한 사안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수 우파들이 상황을 보는 것 중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너무 무능하다. 그리고 친북, 친중국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게 소홀했고 그게 감정을 건드렸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건이 일본에게 불을 질렀다. 정부가 약속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가 없다. 빨리 납작 엎드려라. 이제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중에 핵심적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받았다. 김동길 교수나 리서팀이나 이렇게 일부 우파 방송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1965년도에 한일 협정을 통해 차관 등을 포함해 가지고 총 5억 달러를 받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액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4년간 일제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은 무상 6억 달러, 차관 2억 5천 달러에서 동합 8억 5천 달러 받았습니다. 우리가 40년 일본 지배를 받았는데 금액이 5억 달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단순히 총량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받은 겁니까? 그 당시에 한일 정부의 그 대일 배상 요구 조사를 보면 금융 부분에 174억 3천만 엔, 물자 수탈 규모가 93억 엔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한 달러로 환산하면 한 30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30억 달러 요구했는데 우리가 5억 달러 받은 셈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수치화한 것이고 그동안 식민지 40년 기간 동안에 장악됐던 불법 행위, 민족 말살 행위, 문화 말살 행위 등등의 그 무형의 탄압 그리고 많은 인명의 살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돈으로 환산이 될까요? 그런데도 5억 달러가 많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일본인이라면 이해를 하죠. 근데 그게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장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 협정을 했다. 그래서 끝난 문제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집을 팔아 넘기는 그런 엉터리 계약을 하고 집에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의 자식들이 그래도 그 계약을 그대로 따라줘야 됩니까? 아니 적어도 무슨 이 사기 계약인지 이런 것은 적어도 따질 건 따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한국 정부가 잘못해서 일본이 이제 혼을 내고 있다 이런 주장 또는 그냥 이게 참의원 선거용 공격일 뿐이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주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작용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일본의 경제적 상황, 경제 구조에서 나오는 어떤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한국을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내부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일본의 경제 정책을 한마디로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하죠.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서 양적 완화 실시, 이게 그냥 돈을 막 찍어낸다는 뜻이죠. 이거 이렇게 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엔이 약세로 되면 가격 경쟁력을 기업이 확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수출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수출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래 되면 이제 이익을 많이 이제 기업이 가겠죠. 그래 그 이익을 얻은 기업이 이걸 이제 가계 부분으로 이전시켜서 가계 소득을 늘린다. 이게 낙수 효과죠. 그래서 수입이 증가한 가계는 이제 다시 그 기업의 물자를 소비를 하게 돼서 이게 다시 기업의 실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을 만든다. 이런 것이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근데 이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아주 잘 나갔습니다. 실제로 뭐 굉장히 이제 이익을 많이 보고 일본 경제가 활력을 찾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이렇게 화랑을 보이자 아베가 기업을 상대로 임금 인상을 하라. 제가 아마 그때 일본을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분위기가 아베가 나서서 막 임금 인상을 하라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아주 뭐 일본 경제가 이제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2017년 경제백서를 통해 가지고 실토를 했죠. 경기 회복이 가계 부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회복 국면이 임금 상승과 그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기업의 수익 확대를 기점으로 한 호순환이 가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포브스 재팬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일본 내 최상위 40대 부자의 보유 자산액이 2012년 약 8조 엔에서 2017년 약 16조 3천 엔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반면에 워킹푸어가 이제 4년 연속 1,100만 명을 웃돌았다. 노동자 실질 임금도 이제 2016년보다 감소했다. 이제 이렇게 그 보도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일본이 그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이제 포장을 하기 위해서 무려 15년 동안 경제 통계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어요.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후생노동위원회에 통계 부정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국민에게 돌아가야 될 고용보험 등은 적게 하고 임금 상충률은 부풀려 가지고 근로 통계를 아예 조작을 해 가지고 이게 목적이 이제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이런 거였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 신뢰도가 추락했고 아베노믹스가 위장이었다는 이런 비판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이런 내부적 비판에 직면을 해서 이 경제 위기 돌파구가 필요했던 이 일본의 보수 우익들이 이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적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기업은 잘 나갔지만 분배는 더 악화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둘째, 잘 나가는 기업도 한국과 중국의 약진 속에서 점점 장사가 이제 잘 안 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을 한번 꺾어놓고 너희는 하청 구조에서 가마우지 역할만 해라.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중일 서로 각자 살기 위해서 경제 전쟁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이건 일반 국민들은 뭐 좀 잘 모르고 있었죠. 지금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에서 나옵니다.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치면 그 나라는 100년 이상 후진국이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정치권은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지금 그 경제 문제를 이제 지금 접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투자 분석가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아주 뛰어난 이제 투자 분석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제는 교차로가 있다. 어떤 길을 가는가에 따라서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그 교차로를 선택을 하는 순간이고 각 나라 간 전략이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다. 지금 한일 무역 전쟁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명운을 건 그런 중대한 전쟁의 시기다. 이거는 선악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서 각자 모든 체면 다 던지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게 무슨 일본 누이게 뭐 신제국주의다 뭐 이런 어떤 사회과학적 개념을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 행동의 본질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역시 반도체를 잡아야 4차 산업을 잡는다고 보고 아주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하웨이 5G 기술은 이미 세계 1위로 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이건 역시 미래 4차 산업을 이제 선점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죠. 자, 그러면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GPG에서 이제 우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우선 한국의 지도층이 너무 무능하고 썩어 있어요. 지금 우리 그동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업정책이라는 말, 그 자체를 금기시해 왔습니다. 시장경제주의로 정부가 무장한 이후에 산업정책하면 이 뭔 생뚱맞은 뭐 사회주의자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호주 시드니에서 세계화선을 한 이후에
한국의 보수 우파들은 신자유주의를 시대적 가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들이 그 핵심 가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 껍데기만 받아들여 가지고 재벌과 관료들의 담합 행위를 감추어주는 그런 포장지로 이용했습니다. 미국은요,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서 적어도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를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시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내까리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습니다. 산업정책 다 내팽개치고 이것은 정말 역사적 범죄 행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서강대에서 시장경제론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게 외국에서 그냥 자기 출석만 가져간 얼치기 교수들, 전문가 교수들이 경제 관료들하고 결탁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한마디로 멍청한 바보들이 우리 정부를 운영해 온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경제 관료들이 우리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에서 정말 저는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민주당이 집권을 했으면, 또 진보 개혁 세력이 좌파들이 집권을 했으면 이런 관료들과 사상투쟁에서 이기고 넘어설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결국 좀 싸우는 척 하다가 허지부지 물론 핫바지가 되어가지고 뭐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갔다, 시장과 타협해야 된다, 기업에 아부해야 된다, 뭐 이런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다음 권력을 어떻게 잡을까, 그런 생각만은 쓰레기로 다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좀 말을 심하게 했나요? 아닙니다. 전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 고생하는 것 좀 보세요. 지금 물동량 줄고 손님 줄고 도대체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선거하면 아마 문재인 정부 박살날 겁니다. 지금 현장은 심각해요. 강남 좌파들은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그런데 이제 도대체 왜 한국의 그 좌파들이 이렇게 집권만 하면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바보가 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소위 청와대에 가 있는 좌파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한국 좌파의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세계관이 막스레닌주의 그리고 주체사상 영향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이 사상의 가장 큰 해악은 저도 사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그런 어떤 진보적 운동을 쭉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막스레닌주의의 가장 큰 뿌리가 두 개였습니다. 역사 결정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그리고 주체 사상에서는 수령론이죠. 이 역사 결정론은 역사 발전의 5단계에 따라서 뭐 원시 공장주의에서 봉건주의, 중세 그다가 자본주의 오고 자본주의 유사에는 공산주의로 간다. 이 역사는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역사 결정론이죠. 이게 막스레닌주의 뿌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자기 처진 현실에서 이 창조적으로 돌파할 힘, 그걸 근원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왜냐?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좌파에서는 제대로 된 어떤 성장 담론이 참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 순간에도 그런 걸 고민하는 어떤 성실한 그리고 정말 진지한 성찰적 좌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아주 격려하고 우리가 계속 고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낡은 사상적 관념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그냥 열심히 투쟁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이미 진보가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말하자면 낡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세간에 갇혀서 우리 사회를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PT 독재로는 이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말합니다. 노동자가 말하자면 정권을 잡아서 노동자 독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사상이죠. 근데 이런 영향도 대단히 사실 큽니다. 근데 그런 어떤 사상 자체가 말하자면 이렇게 일정하게 계급 이기주의를 또 강하게 되고, 더 큰 문제는 다른 계급과의 존재와 협력, 다른 계급의 존재를 무시하고 다른 계급과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현실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수령론은 더 심합니다. 수령론은 옛날에 주사파들이 이제 현장에 많이 있을 때 이제 지도선이라고 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무슨 책자 하나 주고 읽으라고 하고. 근데 그 지도선도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망이 없고 그 모인 사람도 그렇고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 너는 열심히 일을 하고 대중 속에서 신망만 받고 거기 서 있으라. 그러면 나중에 오다가 떨어지면 그때 움직이면 된다. 뭐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역시 이렇게 되니까 인간을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라는 게 인간을 주체화 시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비주체화 시켜버리는 그런 걸 초래한 거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수령론의 해악인데요. 근데 의외로 이런 어떤 이 말하자면 사상적 경향들을 극복을 잘 못하고 그냥 거기에 안주해있고 그 구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한국의 좌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촛불혁명에 의해서 한국의 좌파들이 사실은 박살이 난 겁니다. 촛불 막 탔을 때 그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다고 자부했던 좌파들은 전부 다 그 꽁무니 쫓아다니기 바빴죠. 그 사실상 한국 좌파들이 몰라겠지만 결국 촛불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살려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촛불 다 사라지는데 결국 그 성과들은 제도권에 있는 일부 좌파들이 다 정권을 차지해서 끌고 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지금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한국 우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좌파들의 실수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어떤 정치적 생명을 연장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죽은 좀비 집단들이 지금 한국 정치의 양당 기득권 구조를 이제 지탱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저는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면 좀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개괄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한국의 일부 좌파들이 제가 일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런 어떤 진지한 좌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사회 곳곳에서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만 잡으면 실패해요. 그 이유는 좌파들의 사상적 한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현실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관념적으로 대책을 해놓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그래서 죽창가나 부르고 있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동학농민과 죽창가 그거 다 좋아요. 근데 실제로 죽창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정봉준 장군이 치명적으로 실수한 게 뭡니까? 우금치 마루에서 일본군들이 그 개걸린 기관총이라고 그러죠. 그걸 딱 대고 있는데 그게 동학군 농민한테 자 돌격 앞으로 머리에 부적 딱 붙이고 주문만 외면 총알 다 피해간다. 돌격 앞으로. 동학농민군들 그 몇만 명이 거기서 다 몰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한국의 근대화에 어떻게 보면은 그 동력들이 거기서 몰살 그런 비극 되풀이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제3의 힘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이 제3의 정치 세력이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참 사람들이 이상하다. 꼭 똑같은 방법을 계속 쓰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바뀌는 걸 기대하시죠. 그러면 이제 방법을 다르게 써야 되는 겁니다. 계속 뭐 우파 찍었다가 안 되면 또 좌파 했다가 민주당 했다가 안 되면 또 자유한국당 했다가 안 바뀌는 거거든요. 결국 똑같은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이랑 새정치하면서 참 많은 아쉬움과 실패, 좌절을 겪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계속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절대절명의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전쟁터는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위기입니다. 일본이 먼저 선빵을 날려서 코피나게 한 겁니다. 당분간 힘들 거 각오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은 근데 더 위험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뒤에서 준비하고 아마 목을 조를 겁니다. 이건 우리 한국의 100년을 먹여 살릴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먹거리를 장만하는 투쟁이고 이 전쟁에서 지면 영원히 우리는 가마우지 경제에서 시름시름 살아야 된다. 그거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금 정치권은 서로 뭐 좌판이 우판이 이러 욕할 그런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일본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일본도 저거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서 더 잘 살기 위한 길을 찾아야지 이 와중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납작 엎드리자 이런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아주 못난 짓입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하자면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석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에게 4차 산업의 석유라고 하는 그 반도체를 우리가 쥐고 있어요.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킬 그런 기초인프라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이 방면에 전문가가 없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적어도 그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의 힘과 저력이라면 충분히 일본과 중국을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우리가 북한도 합류시키고 중국과 일본하고도 잘 이렇게 역할 분담하자고 해서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면 아마 그동안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갔던 그런 어떤 시대에서 동북아로 시대적 흐름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선의로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한다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총력을 모아내는 그런 정치 지도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답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싹 바꾸고 50대 이상 실업자분들도 놀게 하지 말고 인공지능, 신기술 교육체계에 다 넣어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가진 정부 재정 그리고 기업 자산들 전부 활용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끌고 갈 인재 인프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자한당 정치 세력으로 그런 시대를 끌고 갈 그런 비전 이런 거를 지금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먼저 자각을 하고 한 그런 시대의 혁신가들이 이런 어제들을 제기하고 어떤 정책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장 제가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빨리 반도체 연구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1위인데 반도체 연구소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의 컴퓨터 그거는 미국 국방성 연구에서 나온 겁니다. 민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에 소재 부품 국산하는데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국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왜 왔냐면 우리 삼성,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그거 채산성이 없거든요. 그거 투자해봐야 이 돈이 안 되니까 그냥 일본에서 사온 겁니다. 이런 거를 국가가 주도해서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이런 게 산업 정책입니다. 이런 걸 안 하고 무슨 시장에서 맡겨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기업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연구소 만드는 비용은 지금 공무원들 외국에 놀러 가는 그 공로 연수 있잖아요. 그게 한 1인당 한 1억 됩니까? 그런 거 한 100명만 하면 2, 300억 뚝딱 만들겠네요. 그거 공로 연수 예산 포함해서 해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소 만들 때 의회에 가서 이렇게 놀다 오신 공무원들은 거기서 벽돌이라도 나르십시오. 그게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면서 자신들이 무슨 똑똑해서 그렇게 호사를 누리는 것처럼 갑질해왔던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에게 속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슈퍼스타 K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 젊은이들 노래 잘하고 저주 많고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우리 한국의 동력이 되잖아요. 인공지능 기술 슈퍼스타 K 경쟁장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상금도 많이 걸고 그래서 젊은이들 팍팍 놀게 합시다. 그런 데다가 우리가 돈 팍팍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괜히 공무원들 연수 가는데 어떤 국민세금 쓰지 말고요. 우리 한국의 우파, 좌파 정치 세력들이 허접한 정파 투쟁 이제 그만하시고 국민을 위한 전쟁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